제 생각도 좀 들어있는데 그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결국 그 1.6%, 2%의 소위 엘리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 맹자가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이 세상을 이제 그 이끌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틀려요? 틀려요. 그건 진짜 좀 잘못 읽었다. 그러냐면 맹자가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제 그 말씀은 아주 훌륭하고요. 또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뭐 오륜 말씀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또 그 여민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1.6%, 2%의 소위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물과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맹자의 말씀은 일반 대중한테는 먹히기가 어렵다. 아니다. 일반 대중도 네. 그래서 정말 시골 무지정이한테도 네. 1.6%를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는데, 응. 그거를 발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지난번에 첫 번 시간에 전국 시대에는 창이 하나인데 점은 창이 두 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거를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인의를 얘기를 하셨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맹자의 첫 장에 나오시는 하필 완리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서부터 꼬여요. 현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잘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부의 가치관이라든가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현대인들한테 맹자의 이 말씀이 소위 1%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맞는다는 소위 얘기하는 사라든가 문사든지 의사든지 아마 여기 강의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소위 어떤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그 하나 필요 조건이 뭐냐면 부의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리는 아니다. 하필 완리냐 인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문 닫는 겁니다. 아하. 일반 대중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교나 맹자의 이 훌륭한 이 사상이 안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면 아까도 뭐 무항산, 무항심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관계라든지 그걸 타치를 하시거든요. 맹자가. 근데 그거를 끌어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시기도 바쁘시니까 워낙 좋은 말씀을 하시기도 바쁘다 보니까 소위 현재 세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의 리, 사실은 서경이나 주역이나 이런 데 보면 리가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하면 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리가 좀 도입되는 그런 맹자의 그 말씀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대중들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 제가 계속 더 들어가고는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하필 왈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익의 가치를 도외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치가가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을 구분해 놓고 당시 전국 시대에 악화된 까닭이 어디 있냐면은 맹자한테는 시장을 중시하고 물류의 소통, 물류의 유통을 보장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항산에 유항심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육신이 98%고 2%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도 98%만큼 먹고 사는 것이 중차대한 사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정지시라, 왕도 정치의 출발이 먹거리를 생산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물적 토대에 대한 혹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제를 두고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외려 하필 왈리라고 한 까닭은 공공 영역을 책임져야 될 정치가 군주 입에서 이익을 추구하게 돼버리면, 그래 되면 어떻게 공공 영역이 시장 영역으로 황폐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한번 황폐화된 공공 영역은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관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물이 들어버려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직업윤리가 망가져버리면, 꼭 윤리뿐만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는 시장화돼 버려가지고 국가가
그러니까 재벌한테 청와대가 먹혀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맹자가 결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군주로서, 정치가로서, 책임자로서 공적 지위를 가진 자가 어찌해서 많은 말들 가운데 국방이 중요하다든지 복지가 중요하다든지 단면인데 거기에서 이익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익 자체를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공공 영역에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온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재벌화 돼버리고, 재벌화에서, 예를 들어서 금권화에서, 금권 정치에서 제일 어려운 상태로 약한 고리들이 터지거든요. 그 황폐화가 거기서 기인한다는 것이지, 이익 자체를 도외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언젠가 크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책에 다 써놨습니다. 열심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읽으냐 적으냐에서 아주 윤리 도덕만을 강조하는 관념의 서생이 아니고 주어진 여러 가지 정치 경제학적, 그래 참 정치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토대로 하되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칫다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에 맹자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를 하신 1.6%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학교다. 학교는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의 태학, 성균관, 지금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각 지역마다 어떻게 향교의 형태로 상서학교 그럽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사람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찬스를 다 줘야 되며,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륜의 소사이어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핵심은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그건 소크라테스가 내내 그리워했던 철학학의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바로 인문학교의 건설에서,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인문성의 회복에서 화폐와 경쟁하면 내내 인문성은 지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마치 아까 파브로프의 개와 땅에 떨어진 빵 조각 먹지 말라고 엄마가 자식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자존감이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 회복해야 될 책임이 적어도 우리같이 단상에서 혹은 이렇게 흰손들, 그죠? 이렇게 흰손으로 남의 노동을 먹고 사는 지식계급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형편인 것이죠. 꼭 선비사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새 세대들한테에도 AI의 이런 기계들한테 지지 말기를 격려하고 살기를 찾고, 그래서 제가 비상구라는 말을 처음 썼죠. 비상탈출구로서의 길을, 사람다움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좋은 말씀에 제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염려를 또 아니, 교수님 감이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감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은 굳이 질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봤는데요. 맹자의 나라가 조선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성공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사상을 잘못 인용을 했거나 왜곡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시대에 따라서 춤과 효도 변한다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고 그래서 특히 맹자 유교의 영향에 가장 미친 나라가 한중일인데, 중국은 양명하기가 거짓말하기가 변했잖아요. 한국은 사문난장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책 이번에 보면은 일본은 유교 국가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변했고 번역의 시대만큼 고전에서 많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나름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유교 국가인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말하고 상치되는 아닌가. 그래서 조선은 부국 강병과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여민이라고 하는데 사실 노비 제도가 가장 심각하다. 조선이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다산연구소에 의해서 우리가 강의를 받는데, 교수님 책에 보면 맹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산 정리학의 관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렇죠. 깊이 책을 읽으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박재우와 맞춘 거를 이게 모델 케이스로 봤는데,
사실 그분들은 자기 의무를 다했을 따르면 사회 개혁에는 나서지 않았는데 역사혁명이라고 하는 맹자의 사상에 충실했지만 그 한계에 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또 차게 보면 그 황해안 대천 왕인의 절명시를 하셨는데 제가 굳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 황인이 아무 배설도 못 받아서 죽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죽는다. 제가 그 맹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 하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교에 대한 혹은 조선에 대한 상식이랄까요, 이런 걸 바탕하고 또 조선의 멸망 과정에서 일본과의 그 비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누누하게 지적을 했지만 일본은 유교 국가인 적이 없었다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유교 국가인 적이 없었던 그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다양한 사상을 섭취하게 만들고 융합하게 만든 힘이 아니었느냐. 여기는 주자학 독존으로 있다가 그냥 망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고, 이게 지금 기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상사를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까 노비가 그렇게 많았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봤습니다. 그게 제가 삼관과 오류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조선 사상사를 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주어진 상황을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통해서 관찬 사서지만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러이러해서 참 유교적 문명을 초유에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실험국가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선생님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로비가 많고 색깔이 다른 종족을 노비로 쓴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같은 동족을 노비로 그렇게 많이 부리면서 한 곳은 조선 나라의 그 참혹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든지 접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상사적 맥락은 좀 다이내믹스로, 그래서 삼강의, 그러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다르게 보자라고 했던 그 부분이 그런 거죠. 그래서 권력자 세종이 발설한 삼강의 주종관계의 표면의 권력적 양상이 조선조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지만, 그 밑에 있었던 씨앗을 정도전에 의해서 뿌려졌던 오륜의 상호성 체제, 상호국가, 맹자 유교가 저류하면서 분출한 것이 사화의 형태로 드러났고, 거기서 조선 성리학의 중요한 꽃송이들이 또 피어나기도 했고, 그것이 조선 후기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양난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또 주자학 자체가 딱딱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실학의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죠. 망하는데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가 무를 중시하지 않았고, 그죠? 문의 포메이션을 갖고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아편전쟁을 위시한 저 부분들은 우리가 사상체계 자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문적으로, 문치적으로 살아가는 정치 구조를 짜놓았기 때문에 무에는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일본은 아까 사무라이 문화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근세 100년 동안, 1910년에 조선이 망해서 오늘 우리가 2019년에 이르는 약 110년 동안을 절치부심 일본을 이기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것도 묘한 일입니다. 막스 베버도 그렇고 다 그런 사회과학자들은 그런 우를 범합니다만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기초가 쌓이니까 좀 다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만은, 촛불혁명 같은 것은, 이번에 있었던 촛불혁명 같은 무혈혁명들이죠. 이런 운동들은 맹자 유교의 아주 정통적 개성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이라고 하는 불교 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사무라이 국가, 조선이라고 하는 유교 국가를 갖고 비교를 하면서 그 지속성, 그러니까 때로 단절되고, 그러니까 태국 같은 데는 왕정이 식민지 없이 그냥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답니다. 그래서 막 이거 지금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어진 사태를 기성의 것으로 보지 말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각하고 해방 이후에 4.19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서구 민주 항쟁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고 여민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투해왔고 그것이 일각에서는 저 칠레와 같은 지금 칠레도 큰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홍콩 사태라든지 근래예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무혈혁명으로서의 촛불혁명 같은 이런 디자인은 수출해야 마땅하다.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들이 시민의식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각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이런 부분들은 맹자 유교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 오늘과 미래는 오히려 조선의 힘으로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42페이지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시민사회와 맹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들뜬 필치로 이건 제가 글이 아니고 저 경희대학교의 사회학과의 김상준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문득 유교에 대한 재인식을 갖고서 전혀 색다른 유교 사회학을 전개한 그런 분입니다. 성왕의 피,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이런 좋은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일본과 좀 비교를 해서요. 42페이지에 촛불은 맹자다 하는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과 잠깐 비교를 하니까 말이죠. 이때 바로 광화문 촛불 시위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제가 절취한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거대한 촛불 인파, 그 안에 모여지는 멘탈리티에는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성이 있지 않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나 잘못된 통치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서 직격탄을 날리는 전통은 동아시아 공의 맹자에서 유래한다. 옛 시절의 주권자란 왕이고 왕 앞에 감년이 나서 목숨을 건 직언을 하였던 이가 맹자였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천하를 구제하기 위해 군주의 목을 베어라. 지금의 촛불혁명은 이러한 맹자 역성혁명 사상과 맞닿아 있다. 요건 이 양반 평가니까 놔두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밑에 부분들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전통이긴 한데 우선 일본은 그런 맹자 전통이 정치 세력화된 적이 없다. 지금 아베 하는 짓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일본의 시민사회는 굉장히 암담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혹시 국화와 칼이라고 인류학자 베네딕트가 쓴 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미 60년 전, 70년 전에 쓴 인류학 보고서인데 지금 똑같아요. 그럼 현대 고전이에요. 섹터 사회, 왁구 사회로서 자기 목만 다 알 뿐이 인간할 때 사회관자가 거의 없는 거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은 그런 맹자 전통이 정치 세력화된 적이 없다. A급 일본 학자들도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 이건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저도 압니다. 결국 맹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사회과학, 인문과학서들 중에 제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텍스트는 사전이에요. 사전 작업은 아주 조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학자들이. 근데 지적 상상력은 참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대한 꿈을, 이건 아주 건방진 소리고 함부로 할 말은 아닌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문민 통치가 아닌 무인 통치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까 사무라이 사자를 봤지 않습니까? 중국은 물론 맹자를 이해는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역사 속에서 황제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맹자의 전통은 항상 주변화되었다. 그래서 민심에서 맹자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전통이라 할 수 없다. 맹자 전통이 역사의 중심이 되기 항상 부족했다. 맹자가 정말 민심을 만나고 민심이 맹자를 받아들였던 것, 맹자가 민심 안에 주류 전통이 되었던 것은 오직 조선밖에 없다. 저 거대한 촛불은 정확히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권력농단, 주권농단을 겨누고 있다. 국가 권력의 핵심 문제, 최고 주권의 소재와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고 정치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민주주의에. 지극히 평화롭고 축제적이나 그 태도는 엄정하고 단호하다. 아니 경건하기조차 하였다. 저 촛불의 모습은 바로 맹자의 모습, 맹자의 전통 아닌가.
200만 원이 지금 이 순간 온 나라 국민의 마음을 묶어주고 있는 이거 공통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맹자로 모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촛불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 오늘날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공동체로 여민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그 실마리가 남한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입니다. 칠레처럼 알고 봤더니 에이펙에 굉장히 중요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중국, 일본, 조선, 대만, 홍콩,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유교 문화권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등의식이 강하고 민주의식이 강한 것을 단순히 해방되고 나서 몇 년 안 된 서양 민주주의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 그 속에 들어있는 군주에 대해서 상소문을 함부로 올릴 수가 있고, 하는 이런 공론 정치에 율곡에 이야기했던 공론 정치 아니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너무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제가 쓴 맹자의 조그마한 기여가 있다면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아주 분식적 언어를 속에서 오륜은 감춰버리고 삼강을 턱 내세우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유신헌법 만들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면 야 이 새끼들아 너는 맨날 서양 놈들 똥 빨아먹을래? 서양식 민주주의가 그리 좋아?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는데 왜 반대야? 이런 식의 어법이 30오륜의 어법에도 적용이 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삼강이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는 켜가 있다면 오륜이라고 하는 맹자가 씨앗을 뿌린 저청의 씨앗들이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전개되어서 두 개가 듀얼 시스템, 그래서 모노톤이 아니라 듀엣으로 기량하고 착정하고 갈등하고 터져나오는 다이내믹한 조선 사상사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을 때라야 지금 현재적으로 일본한테 이렇게 깨졌지 않냐? 깨졌죠. 아까 사무라이 문화한테 문씨가 작살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전쟁의 시대에 발화됐던 그 리얼리즘 넘어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전국시대 다음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토마스 홉스봉엄이 이야기를 잘했지 않습니까? 근대라고 하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의 시대를 넘어서 세상을 꿈꾸는 데는 바로 가장 악랄한 전쟁의 와중에서 연약해 보이는 부사의 사람다움, 이걸 발굴해서 새 세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것을 단순히 관념주의라고 몰아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전통을 그런 점에서 이 남한이라는 땅은 굉장히 소중한 땅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참고로 밑에 일본과 맹자하는 부분은 홍익대학에 와 있던 고토 노부유키 일본 학자입니다. 일본 학자가 일본에 왜 맹자가 들어갈 수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 칼럼이 있으니까 한번 또 선생님들이 집에 가실 때 전철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유교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맹자를 지금 일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세 일개 팔교행이루 이래 나가면은 그 나라 혁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혁명 없는 나라가 뭔 놈의 민주국가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맹자는 심드렁하게 혁명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안 봤죠? 간단합니다. 주권 재민적 맥락에서 아주 낯익은 부분이죠.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볼 만큼 낯익은 부분인데, 제 선왕이 물었다. 찾으셨죠? 25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예, 여기 바로 우리가 잘 알려진 역성혁명을 맹자가 심드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 선왕이 물었습니다. 탕이 거를 쫓아내고 무왕은 줄을 쳤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리 있을 때는 탕이 신하였거든요. 맹자 대하여 말씀하시다. 기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선왕, 신하가 자기 임금을 시해할 수 있답니까? 맹자,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것을 잔이라 하는데 바로 인의가 나왔죠. 잔하고 적한 자를 일컬어 한낱 필부라고 합니다. 왕이 아니라는 거죠. 덕건대 한낱 필부 주를 처벌했다는 말을 들어서도 임금을 시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상의 자잘구레한 주석은 텍스트에 남기기로 하고, 이렇게 심드렁한 이 부분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마다 그 에너지를 맹자한테도 얻거든요. 그런데 맹자를 의탁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나면 뭐예요? 등 뒤에 칼을 차고 있는 거죠. 또 딴 놈들이 들고 일어나고 자기를 찌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가 왕가 중심으로 나라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누른 게 정도전이고 높인 게 정몽주죠. 정몽주를 지가 죽이나 놓고. 그게 바로 권력에 대한 충성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조선은 정도전이 뿌려난 사스 시스템 가운데 숨어있는 맹자가 120년 뒤에 새롭게 사림의 형태로 전개되어서 문화화되고 우리 문화적 유전자로 몸에 이거 있다고 생각해요. 자칫 중후정치로 포퓰리즘으로 얼마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가 여민주의지만 역시 맹자는 거기에 대한 염려를 갖고서 여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타락돼서는 안 된다는 지점도 사상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태는 여러분들에게 맹자라고 하는 사상은 여민주의든 민주주의 즉 하랩이든 실제적으로 동아시아 정치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맹자식 디자인으로 실현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대신에 폭력과 폭정으로 얼룩진 서양 근대는 그야말로 자유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식으로 해서 민주체제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건 가공의 형태고 실제적으로 서양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맹자로서 맞제비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텍스트를 번역하고 추석하는 입장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과거 회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걸맞는 민주체제라고 해도 좋고 여민체제라도 좋고 인의의 체제라고 해도 좋지만 점점 더 엄혹해지는 기계, AI 기계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사람의 사람다움을 보존하는 노력만큼은 고전 읽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아내야 되고 그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더 이상 못 하시겠죠? 하도 답변이 장황하니까. 네. 자, 이걸 어떻게 마칠까요, 그럼? 네.